일단 올해는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올해 조용하고. 네, 올해 말까지는 정부의 방향성은 좀 완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어느 투자 시장에도 항상 똑같은 기준을 갖고 계셔야 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득이 무너지면 집값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안 빠질 것 같아요, 소득은. 1주택자분들은 네.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네. 아,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사실 안 좋아진 지가 좀 됐잖아요. 네, 뭐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네, 작년 요즘 말부터, 사실 뭐 올해. 유튜브에서도 나쁘게 어떻게 보면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더 강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이제 하락보다는 원래 조금 상승을 얘기하셨던 분이셨는데 네. 지금 현재 시장 좀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랑 또 대표님의 이 뷰라는 거는 상황에 맞춰서 대표님도 사실 금리가 이렇게까지 빨리 오를 거를 예상하지는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누구도 예상 못했으니까요. 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금리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네. 근데 금리로 인해서 매매가 영향보다는 전세가 영향을 세게 준 것 같아요. 전세가 요즘 되게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겠다. 네. 있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질문의 첫 번째 설명. 네. 금리의 좀 급격한 상승이 전세 가격이 이제 좀 다들 부담스럽구나는 느낌을 주어서 일반적인 전세들 말고 뭐 한 20억 넘어가는 이런 고액 전세들에게 영향을 좀 세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전세값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좀 급격히 벌어졌던 올해 일인 것 같고요. 네. 특히 하반기 한 5, 6월 달부터 이제 네. 금리 얘기 나오면서부터 우선 아까 매매가에 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전세가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환경들이 약간씩 악화되는 거죠. 뭐냐면 갭이 커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전세가는 떨어지고 네,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갭이 커지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이게 점점 투자금이 커지니까 쉽게 안 되는구나가 이제 요즘 상황 변화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많이 들어보셨던 뭐 역전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쵸. 월세 전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올해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사실 제일 고민이 요거였는데 갱신권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요번 7, 8월 지난 그런 경우에 이제 전세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네. 근데 작년에 뭐 저도 일부 생각은 했지만 월세로 가면 어떡하지? 반전세로 가면 어떡하지? 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까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네. 급격히 월세화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네. 전세가 좀 많이 약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네. 이게 이제 지금 매매 시장에서도 네.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약간 생각이 내 예산을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제일 큰 변화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을 비롯한 나머지 이제 금융 시장 쪽에서의 문제인데 네.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계좌들이 막 너무 녹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를 가려면 아니면 투자를 하려면 갭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계좌가 없어지고 있어요. 막 녹았어요. 그래서 그럼 투자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또 생각이 약간씩 낮아지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투자 심리는 되게 악화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느껴져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쭉 이렇게 거래 내역들을 보면은 네. 어느 지역들은 막 크게 빠지는 지역들이 보여요. 네. 근데 그게 어딘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 3년 길게 보면 한 3, 4년 전부터 흔히 말하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는 동네들 소액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네. 지금 뭐 어차피 많이 올라 있고 특히나 5월달 취임식 언저리 때 일반 과세라는 것들을 딱 열어준 순간 그러면 일반 과세로 팔아야 되겠다. 그런 데들은 이제 아까 차익이 나 있으니까 네.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지역이 이제 수도권에 많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서울 같은 데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네. 그런 데 중심으로 언론에 나오기 좋은 거래들이 종종 나오죠. 네. 모든 거래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나오는 거래들이 찍힌다. 언론에 나오는 거래는 가격이 매우 가격 차이가 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두 번째는 직거래. 그냥 일반 거래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서 기사에서 뭐 어떻게 뭐 채무관계에 의한 변제다, 뭐다, 뭐 맞아.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사에 잘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잠실동과 대치동에서 종종 보이고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 어떤 의미죠? 잠시가 대치동에서 많이 보이는데 다른 데서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실인데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거래 허가가 안 나니까 네.
투자자가 아무리 매력이 있어 보여도 지금 전세가 약화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전세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면은 투자금이 아까처럼 특이 거래인 경우에 거래가가 그렇게 매매가가 그렇게 낮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하니까 전체 금액이 다 있는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을 하다 보니 그런 좀 빨리 팔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좀 특이사항인 거래들은 희한하게 그런 지역들에서만 나타나고 있더라. 또 특이하게도 또 다 대부분 국민 평형이더라. 대형 평형에서 그런 좀 희한한 거래들은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국민 평형에서만 나와주고 있더라. 이것도 상당히 시사점인데 아까 그런 몇 년 전에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차익이 나 있는 분들 어쨌든 차익이 나 있으니까 익절하는 거죠. 익절하고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다면 또 하나의 다른 매도는 뭔가의 갈아타기를 위한 좀 빠른 매도 이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를 사기 위해서 조금 덜 가는 거를 이렇게 팔 수 있는 자신만의 결정 그런 것들이 지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반적인 지갑 두께의 얇아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위축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 지역적으로는 좀 그런 움직임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요즘 가장 좀 난처한 상황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가는 지역들은 계속 가고 못 가는 지역들은 계속 못 가고. 근데 그게 뭐 흔히 말해서 강남이다 하더라도 강남 3구라고 하더라도 어딘가는 계속 이상한 얘기들만 들리고 어딘가는 쭉쭉쭉쭉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같이 가고 있어요. 강남 3구에서도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 들리는데 가는 데가 안 가는 데는 어디인 거죠? 근데 인기 지역 대형 평수들은 계속 신고가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또 치고 있나요? 신고가 기사도 나와요. 뉴스에도 신고가 기사가 나오는데 클릭수가 좀 덜 나오는 거지 나오죠. 그럼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송파구가 아니, 다른 지역들도 신고가 나와요. 네, 신고가가 아니진 않은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하락 거래들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양립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게 양립. 지금 주가도 빠지고 채권값도 빠지는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하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오르고. 이런 상황이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군가는 빠르게 갈아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빠르게 갈아탄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조금씩 그게 첫 번째. 최대한 빨리. 두 번째 상급지 안에서도 일반 평형에서 더 큰 평수로. 그럼 지금은 이제 그러면 대표님 보셨을 때 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보면 상승인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하락인데 정말 최상급지 몇 개 정도가 상승 정도로 봐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수도권이 하락했다고 말도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서울이 약세여서 그렇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이제 해제된 평택, 안성 이런 지역들 올해 꽤 많이 올랐거든요. 파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이제 다들 바라보는 지역들에서 멈춰 있던가 아니면 소폭 조정을 받은 게 상반기까지 모습이라고 한다면 상반기에도 막 쭉쭉쭉 오른 지역들이 꽤 많았어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 오니까 약간 좀 얘기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상반기 때 올라 있었던 양들은 수도권에서도 꽤 많이 보였어요. 그럼 국내 기업들의 실적과 이제 부동산에 뭔가 연결해 주셨는데 소득 이게 좀 때문에. 어떤 연결인가요? 소득 때문에. 소득. 네. 저는 항상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소비자들의 소비력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아까 제가 주식이나 이런 다른 투자들에서 좀 결과가 안 좋은 걸로 지갑 두께가 얇아졌다는 표현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지금 이 주택을 소비할 수 있냐 없냐는 소득이 깎이는 거. 두 번째는 직장이 사라지는 거.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항상 두고 있거든요. 제가 그게 약화되지 않으면은 주택 시장도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등식으로 설명을 늘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뭔가 강세로 말씀드리면 소득의 강화 가능성, 소득의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되게 편하실 거예요. 2022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말씀드릴 때. 2022년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이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로 말씀드렸고, 그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2분기 실적까지는 다 봤는데, 그 급여 상황들도 다 봤는데, 줄어든 업체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당연한 질문이면 소득이 늘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정비례한다고 봐요. 소득이 느는 만큼. 네.
저는 가구 소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는 또 가처분 소득이라는 어려운 말로 가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겉으로 찍히는 입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하는 계약서에 있는 소득금액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번에 내신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의 이제 부의 역사 이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을 좀 연결해서 좀 질문드리면 고소득 직종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좀 주목하는 게 부동산에서 좀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하죠. 어떤 의미고 어디가 좀 여기 해당될까요 지금? 이게 바로 출퇴근 때문이에요. 네네. 고소득자들이 출퇴근을 편도로 2시간씩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죠. 네, 이왕이면 가까운데 또 그렇다고 회사 옆에 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렇죠. 그건 또 네. 너무 회사에 있는 기분이 네.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퇴근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걸 고민을 해보면 네, 네. 연봉 많이 주는 회사들이 어디 있을 거냐. 네. 강남? 사실 광화문에 엄청 많아요. 아직도가 아니라 사실 원래부터 광화문이 제일 많았고. 네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전통 기업이라고 하고 또 외국계 기업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강남에는 그런 직장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들어본 대기업들은 사실 강남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북에 많지. 그리고 또 금융권 회사들은 여의도에 많고. 그럼 네. 여의도나 강북이 집값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강북 출퇴근이 적당하게 해결되는 정도의 거리에 집들을 확보를 하더라. 그게 지금 제가 와 있는 마포 집값이 벌써 이렇게 막 20억 원저리까지 올라가서 막 이렇게 상승한 이유들도 여의도랑 광화문에 가까운 접근성이 사실은 첫 번째. 그 와중에 새 아파트 들어온 거. 네. 학원가 생기는 거. 뭔가 이게 순차적이죠. 아파트가 지어지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학원가가 형성돼서 아이 키우기 좋아지고 또 그 와중에 또 여기 연남 센트럴 파크 네, 이런 것도 만들어지면 또 삶의 질도 좋아지고 네.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요 마포 원저리의 되게 강세화를 만들어낸 배경이잖아요. 사실은 개발된 거가 첫 번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고소득 직장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들의 효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강남도 당연히 강남이고. 왜냐면 강남이 회사가 있어서 강남이 아니라 강남에서 광화문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뭐 한남대교를 건너시든 반포대교를 건너시든 네. 금방 접근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강남이라고 한다면 마포든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들도 역시나 그런 힘들이 있는 거고 여의도 접근성이 좋은 뭐 영등포구라던가 저기 양천구의 목동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다 살아있는 거죠. 네.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그럼 최근 판교로 이사 갔던 기업들이 뭐 강남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건 어떤 이유예요? 이게 이제 또 이 책에도 있는데 네네. 최근에 보시면은 웬만한 대기업들보다 우리가 뭐 옛날에 네카라쿠 배당통가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수많은 그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네. 뭐 최근에 인기 있었던 뭐 그런 뭐 스타트업이든 그런 회사들이 연봉이 꽤 높아졌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2분기까지 급여 흐름들 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업체들의 평균 연봉이 거의 한 1억 4천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1억 4천. 평균 연봉이에요, 평균 연봉. 야, 많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딱 들자마자. 왜냐면 그 정도 주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물론 평균입니다, 그것도. 사원이 그만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벌써 이렇게 일반적인 전통 대기업들의 연봉 수준을 IT 기업들이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네.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판교의 주택 가격, 네. 그리고 또 판교와 가까운 강남의 주택 가격, 분당의 가격,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강남구면 집값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락 이제 얘기하신 전문가들이 더 늘어나면서 강남 집값도 안 빠질 수 없다. 지금 주변에서 빠지는데 여기도 시간 문제다. 점차 거래 안 되고 있고 네. 거래 안 되면서 이건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강남구, 서초구 여기 안 빠진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여전히? 어떻게 될까요? 뭐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져서 옛날에 뭐 1998년이라거나 네네. 뭐 2008년도처럼 일어나면 뭔가 이슈가 있을 수는 있죠. 뭐 완전히 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네. 어쩌다 보니까 광화문도 가깝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판교도 가깝고 다 가까워진 그 가운데에 지금 강남 서초가 위치하고 있는 게 사실 제일 핵심이지만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면 사실 강남이라는 지역도 70년대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여기가 너무 낡아버린 이런 상황들에서 막상 정비 사업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던 거가 네. 하나씩 되고 있거든요. 또 네. 뭐 내년도 같으면 개포동에 입주 많이 있는 거, 또 이제 내년부터 또 시작되려는 방배동의 재건축들, 뭐 또 반포의 재건축들, 그리고 뭐 그 뒤에 쌓여 있는 뭐 수많은 그런 네. 낡은 집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외로 강남에도 빈 땅들이 좀 있었더라는 거죠. 네.
정보사 땅이라거나 뭐 롯데칠성 땅이라거나 네. 지금 뭐 GBC라거나 결국은 그런 큰 땅들 그리고 또 한 10년 전 같으면은 잠실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에 있는 시그니엘 올라와 있는 거기도 사실 빈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빈 땅들에 뭐가 이렇게 있다 보니 거기가 뭐 쑥쑥 올라와 주면은 또 한 번에 또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용산 땅만 생각을 하시죠. 빈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강남에도 생각보다 빈 땅들이 많고 네. 그 빈 땅들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알아서 먼저 네. 개발을 할 생각, 자기 땅들이니까 네. 개발할 의지들이 있더라라고 본다면 지역이 어떻게 지금 발전하느냐는 강남에 더 힘이 많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 빈 땅들마다 뭐 있던 건물도 새로 짓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보신다면 네. 강남 집값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아까 그런 소득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직장들 위치들 뿐만 아니라 또 일로 들어오는 강남 쪽으로 들어오는 이슈들 뿐만 아니라 네. 개발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면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이 거주하기 사실 제일 좋은 지역이 강남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쓸세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백화점도 앞에 있고 뭐도 앞에 있고 근데 그것도 들어오면은 더 어디에 들어올 거냐도 명확하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강남도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또 비싸죠. 현금으로 다 사야 되고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들어올 만큼 충분히 들어왔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시작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대표님도 아마 이쪽에 계신가 아시겠지만 하락 얘기하시면 확실히 많이 늘었잖아요. 많아요. 매우 많아요. 그리고 이거 심지어 또 세게 얘기하신 분들은 이번 하락이 굉장히 오래될 것이고 네. 한 2027년 뭐 30년까지 하락장이 계속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집을 함부로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있는데 그럼 이제 대표님이 전망인 그거와 다른 거는 거의 전망에서 어떤 분석한 것 어떤 게 좀 틀렸고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뭐가 조금 틀렸다 생각하시고 뭐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좀 상승 기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분들 의견에 네. 동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함부로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진짜 아, 함부로 원래 사면 안 된다. 원래부터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네네. 근데 그거를 다들 그냥 뭐 오해서 그냥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보는데 언제나 잘 사야 되는 게 맞고 네. 언제나 유망해 보이는 걸 사야 되는 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절대 명제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지역 같은 경우에 네. 전체 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풀 현금을 이용해서 요거를 살 거냐 네. 아니면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전세 갭을 좀 이용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돈이 만약에 15억이면 네. 15억으로 15억짜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집을 살 거냐 15억을 이용해서 다른 동네에 더 다른 걸 살 거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저는 요 두 개의 선택지에서 요쪽이 더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는 것 같고 원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좀 더. 대출이 안 나오면 네. 계속 매수세가 똑같이 매수세가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럼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더 뭘 고를 거냐 투자자들이라면 네. 이쪽을 고를 거 아니겠어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게 잠실 같은 곳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잠실, 그 대치동, 네. 청담동, 삼성동, 뭐 압구정동 등등등 성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런 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에서 네. 한강 보이는 뭐 이런 아파트들은 또 별개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대치동하고 잠실 이런 일반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네. 그런 지역들의 집이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 그만큼 만들어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네.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러면 요즘 실거래 찍히는 금액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가격이면 팔리는 거구나. 그것도 저는 요즘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이 가격이면 사람들이 현금 들고 와서 그냥 살 수도 있구나. 네. 최근에 그럼 거래량 멸종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상태를 보세요? 제가 알기로 심각해요. 한 전문가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 상승에 대한 비율을 완전히 꺾을 수 없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다. 거래량이 만약에 있으면서 하락이면 나는 하락으로 나도 비율을 꺾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하고 비슷해요. 저 커선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이게 상승장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상승장도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신고가 거래가 계속 보이면서 오른 게 네. 이게 대표성이 없다. 거래량이 뭐 수반돼야지 그게 맞지. 그렇죠. 거래 몇 건. 사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그 논리를 적용해 보면 뭐 사실은 그 직전에 몇몇 건들의 신고가는 그러면 그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의견대로 하려면. 네네네.
근데 그분들 의견은 그 신고가 대비 몇 프로 빠졌다로 또 지금을 설명해요. 그때의 논리와 지금의 논리가 네. 좀 다르게 적용을 시키는 그렇게 할 거면. 부분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신고가 다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와 8억 빠졌어요. 이것도 맞는데 그때는 그거 특이 거래라고 딱 잘라버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 그 추세에서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말씀하셨던 약간 이렇게 올라가던 게 약간 내려오나 네.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 사이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자대고 줄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걸로 그릴 건지 완만한 정말 이렇게 잠깐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이평선에 부딪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다 생각에 따라 다른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만큼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두 가지 논리를 둘 다 설명하기 매우 어려워요. 상승한다고 쭉 주장하는 말도 되게 하기 어려운 얘기고 쭉 하락한다는 말도 어려운 건데 저는 지금 상황이 제가 작년 말 올 초에 2022년도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별로 없다. 특히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만한 영향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 제일 핵심 요인이 사람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거는 아주 소득이 약한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살 만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내려갈 만한 게 그렇죠. 특별히 없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올해 급여가 대체로 다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급여가 올랐고. 근데 아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식이나 다른 통장들 이게 여력이 줄어든 게 되게 심리적으로 엄청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지금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환율 이슈와 막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막 다발적으로 오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그렇죠. 매우 불편해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그러면 그것도 26년, 27년까지 가려면 그런 심리적인 게 더 불안해져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건 제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 보시는 분들의 영역인데 내년 상반기가 이런 불확실함의 꼭지냐, 내년 하반기냐, 24년도가 그게 꼭지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완화되는 시점, 그게 언제 올 거냐가 시점에선 되게 중요하겠죠. 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쨌든 누군가는 집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거래량이 너무 안 좋은 거는 네. 그 둘 다한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죠.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거래량은 상승 하락을 떠나서 네. 언제쯤 좀 풀릴 수 있을까요? 그건 정부한테 달려 있어요. 아, 그거는 정부한테 사람들이 심리 있는 게 아니고. 네, 정부한테 달려 있어요. 정부가 거래를 시켜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거래를 안 시켜주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건 전국적으로 똑같지만 네. 아주 안 나오는 거는 수도권이에요. 근데 수도권은 지금 거래를 하기 매우 어려워요. 아까 15억 원 넘어가는 이런 주택들이 몰려있는 동네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딱 걸어놓은 것도 서울시고 15억 원 이상 지금 토지거래, 투기과열지구에 지금 대출 안 나오는 거, 잔금 대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 가려면 만약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돈 조금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15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로 대출이 안 나와버리니까 또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상 지금 우리나라를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이라고 본다면 네. 수도권의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체로.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수도권에 자꾸 외곽들부터 규제를 풀면 네. 센터는 계속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될 거고 그런 상황이면 아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갈아타야 되겠다 생각되는 분들은 저는 상급지나 상급지의 대형평이나 옮겨가고 싶은데 이런 거는 매우 한정돼 있고 밑에 것만 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러면 거래가 더 안 되죠.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죠, 뭐. 그냥 쭉 관망. 반만. 네, 관망. 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사실 옛날엔 세 개였어요, 선택지가. 뭐였죠? 청약을 한다. 아, 청약. 네. 청약은 지금이나 가거나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청약 경쟁률들을 보면 네. 사람들이 청약을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별로 안 싸요. 청약을 딱 받아보는 순간, 이거 당첨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만큼 못 버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 되게 아껴온 청약 통장, 이 수많은 가점을 여기 있을 수는 없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쌓이죠. 아까 말씀드린 미분양이 쌓이면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주는 일들을 이번에 봤죠. 평택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미분양이 더 쌓여야 더 규제 지역이 해제되겠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분양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공급 시장에서도 약간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간망, 두 번째가 이제 과거에는 청약. 네, 세 번째는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네. 아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면 네. 아까 그런 특이 이상 거래들 있으면 자기가 가서 사야죠.
싸게 뭔가 나왔을 싸잖아요. 예. 네. 근데 물론 지금 무주택자분들 중에 그런 결정을 하긴 더 어렵죠. 무주택자도 두 개잖아요. 있다가 없는 분과 쭉 없었던 분과 두. 네. 있다가 없었던 분들은 요번에 사기 힘드실 거예요. 네. 왜냐면 봤던 금액들이 있고 특히 옛날에 팔았던 금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네. 못 사실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번도 집이 없었던 분들 중에서는 생각을 좀 잘 해보실 필요가 있죠. 아, 진짜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오히려 요즘에는 진짜 하락 뉴스가 더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원하는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사는 거는 진짜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으로 누가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누가 꿈을 꿨는데 네. 진짜 신이 그 주식하시는 분들 그때 그 얘기, 가격으로 예, 돌렸다라든가. 주식하시는 분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뭐 그때로 돌려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진짜 돌려줬더니 진짜 주식을 못 사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항상 그래서 아까 제가 주택 시장에도 어느 투자 시장에도 항상 뭔가 베이스가 되는 생각은 항상 갖고 똑같은 기준을 갖고 계셔야 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소득이 무너지면 집값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빠질 수 있다 없다는 아직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안 빠질 것 같아요, 소득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부분들 네. 같은 것들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1주택자분들은. 1주택자분들은 네. 아까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네. 꼭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약간 경쟁 열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갈아타실 필요가 늘 있어요, 늘. 네. 그렇다고 해서 매년 바꾸라 그 뜻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서 아까 딱 걸리는 게 15억 원 이상으로 가는 순간 잔금 대출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못 갈아타니까 네. 그동안 다 15억까지만 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갈아타는 것도 15억까지만 생각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럼 지금 거기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다음 단계로 가고 싶었겠어요. 지금 그 간극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마음가짐이죠. 네. 나 한번 도전해 볼 거냐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으면 사야 되는 게 맞는가. 근데 작년과 올해와 내년에 마음가짐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걱정이 더 커졌죠. 옛날에는 그래도 좀 계속 쉽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런 분들은 많이 줄었겠죠. 자,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수도권만 기준했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과 매도자 우위 시장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저가 시장은 확실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고가 시장은 매도자 우위인 것 같아요. 네. 매물도 잘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 중저가 시장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면 사실 그만큼 파는 매도자는 이거를 팔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뭔가 어쨌든 이게 지금 대출도 어쨌든 뭐 15억 이하는 대출이 나오니까 거기가 하락폭도 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당장 팔고 싶을 텐데 팔긴 쉽지 않고 네. 사람들이 또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싸게 파시는 거죠. 그럼 더 싸게라도 지금 팔아야 되나요? 투코도 역시 두 가지인데 네. 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뭐 투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아파트랑 부동산이라는 것들을 주식처럼 무슨 3개월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보통 제시를 하는 게 한 4년 정도는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서 결국 4년 뒤에 그 결과가 어떨 건지를 예상이 되면 네. 플러스가 많이 날 것 같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매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네. 2016년도에 사셔가지고 17년도나 17년, 18년도에 사셔가지고 4년이 흘렀을 때 수익이 많이 난 분들은 결국 그 수익폭을 줄여가지고 그냥 팔고 나가시려는 분들이 그렇죠. 있을 거고 네. 그런 분들이 요즘에 금매로 막 파시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현금화 하려고 파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걸 사기 위해서 파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 아까 여기서 좀 욕심을 덜 내고 팔고 빨리 갈아타려는 분들 그게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의 주요 이유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만약에 작년에 샀거나 뭐 재작년에 샀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 전 제 생각대로 4년 뒤에 네. 그럼 24년도 뭐 혹은 25년도 시장이 어떨 거냐 예상해서 안 나쁠 것 같다 그러시면 갖고 가야죠. 이걸 뭐 굳이 던져요. 아까 전에 청약 경쟁률이 어쨌든 낮아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다고. 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집값 하락을 좀 부추기는 요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아닐 절대 거잖아요. 아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하락적으로 네. 생각을 안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쌓이는 건 맞는데 네. 미분양이 이상한 데서만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유심히 안 보고 어쨌든 이게 사람이 선동은 쉽고 반박하기는 뭐 한 20배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만약 수도권에 막 쌓인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면은 뭐 경기도에 막 푹 늘어날 수 있고 뭐 인천에 늘어날 수 있고 한데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이상한 데 쌓이고 있어요. 아니면 수도권 같은 데서 굉장히 외곽에만 많이 쌓이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수도권의 5군데 지역이 뭐가 이유인 거 봤더니 미분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뭐 정부도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 그럼 거기만 쌓이는 거예요. 네. 딴 데들은 생각보다 안 쌓여요. 네. 그리고 경쟁률도 지금 확실히 나뉘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다 같이 잘 되던 것들이 그래도 좀 인기 있을 만한 데들은 한 네. 5대1에서 10대1로 잘 끝나서 그냥 계약해도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처음부터 1대1도 안 되고 그럼 또 어디가 쌓일지도 대충 보이잖아요. 그렇구나. 미분양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구의 모습 다 쌓여가지고 다 많아요. 이거는 또 아니더라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대구만 그래요. 근데 대구는 왜 그러냐? 공급이 대구만 엄청 많으니까. 지금 대구에 계셔서 그럼 5대 강력시만 한번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한 번만.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네. 미분양도 그렇고 다. 네. 그냥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구 빼곤 다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는 게 어떤 의미시죠? 미분양이 쌓이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공급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럼 이 지역들은 뭐 집값 하락이 뭐 크게 있지 않을 거라 본다는 의미인 건가요? 근데 이제 대구와 못지않게 대전도 막 같이 막 음. 이렇게 약화되고 있죠. 부산도 뭐 그렇게 세진 않은 상황이고 네. 광주도 그렇게 광주 올해 좀 올랐거든요. 네네. 그 지금 5대 광역시도 시장 흐름이 완전 다르죠. 대구와 대전이라는 데를 대표로 뉴스는 많이 나오지만 네. 광주가 올해 생각보다 견조했다는 얘기들은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럼 내년엔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 시장은 이게 또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네. 되게 우열이 나뉠 것 같아요. 대구도 공급 많은 건 많은 거지만 네. 그 와중에도 괜찮은 공급이 있고 좀 매력이 떨어지는 공급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중에 그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잘 판단하셔서 그리고 신축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제 부산처럼 되는데 구축과 신축의 가격이 확 벌어집니다. 그러면 구축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럼 신축으로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도 신축 나름이라고 네. 그럼 어디가 더 좋은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로 바꿔놓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방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몇 년째 부산이 그랬어요. 대구야 지금 갑자기 막 공급이 확 늘었지만 네. 부산은 사실 공급 많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하락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18년도 언저리에 잠깐 하락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까 인기물들만 계속 가고 있고 아닌 것들은 계속 못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 모습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올해 좀 괜찮았다고 하는 광주는 내년에. 광주가 올해 매우 특이하게 올해가 입주가 많았는데 네. 내년도는 또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왜 자꾸 내년도 얘기를 벌써 해야 되죠? 살짝 슬그머니 살짝 여쭤보려고요. 슬그머니 네. 울산과 대전만. 네, 그런 데들이 이제 규제가 다 풀렸고 네.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 규제가 풀린 지역에 분양도 꽤 있고 네. 그런 것들 아까 누가 다 사줄 수 있느냐인데 정부가 연말에 뭐 발표한다고 했는데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네. 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지방시장에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 불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풀리느냐.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집을 사는 건 언제든지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그건 주시면서 주식하고 똑같죠. 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될 주택이랑 요즘은 아까 전에 역전세, 깡통 전세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깡통 전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깡통이라는 말은 매가보다 전세값이 높은 경우에 보통 적용해서 많이 말하는데 사실 아파트엔 그게 잘 없잖아요. 보통 빌라. 맨날 강서구 화곡동 빌라 얘기 많이 뉴스에도 막 맨날 뭐 많이 나왔죠. 중대 범죄로 맞아. 그건 빌라 얘기거든요. 아파트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깡통 전세는 그쪽 얘기고 근데 역전세 가능성은 있죠. 전세값이 하락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전세를 뭐 2년 전에 맞추신 분들은 지금 당장 뭐가 이슈가 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2년 전에 맞추신 분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전세값이 지금하고 비슷하게. 왜냐하면 지난 2년간이 이것도 역시나 확 올랐다가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임대차 입법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역전세 이슈가 있는 동네들은 현금을 좀 준비해 놓고 있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투자는 너무 간당간당하게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좀 여유를 두고서 하시면 되는데 아까 그런 역전세 이슈는 그런 쪽. 근데 대표님은 집값을 볼 때 소득을 가장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 아까 금리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코멘트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아까 아파트 투자 관점에서는 항상 전세를 이용한 투자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금리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파트에만 한해했던 내용이에요. 아파트에 사는데만 상가나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나 이쪽은 당연히 금리가 중요하죠. 왜냐면 대출 이만큼씩 받고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금리가 좀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유의자 부채가 없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금리 변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아까 그 금리가 매가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전세를 덜 구하는 쪽으로 영향을 줘버려서 그러면 전세값이 좀 하락하거나 못 오르거나 네. 이런 일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더라. 근데 갭 투자가 아니어도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들은 당연히 네. 그분들한테 좀 생각보다 큰 부담을 주지 네.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네. 과연 그러면 고가 주택의 영향이 클 거냐? 네. 좀 저가 주택 영향이 저가주택이 저가 주택 영향이 커요. 네. 네. 저가 주택은 네. 막상 수도권보다 지방 아, 이게 영향이 그래서 더 크죠. 수도권에서 질문 드렸을 때는 네. 크게 그런 건 없을 네. 것이고 하지만 지방 같은 왜냐면, 경우는 네. 15억 주택에 12억씩 대출받아 사시는 분은 사실 있기가 어려워요. 대출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LTV로 그렇게 주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막상 비싼 집일수록 대출이 적어서 네. 근데 그 비싼 집의 대표가 항상 서울이잖아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13억 원 언저리 정도 하니까 그런 지역에 대출이 뭐 많아봤자 네. 절반 있기도 힘들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네. 특히나 뭐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비율이 내려가신 분들도 꽤 많을 네. 거고 그래서 금리와 매매가가 직접 영향은 없다고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한해서 대출 안 해주니까. 근데 아까 뭐 5억 이하 주택 같으면은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걸로도 많이 해줬고 지방은 또 이번에 규제가 다 풀리면서 또 해제가 됐고 네. 그러니까 막상 금리는 수도권에서 서울보다는 저가 주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그리고 전세도 전세 대출이 사실 많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세값에 대출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들이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그쪽에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죠. 만약 20억 전세보다 대출로 인한 영향이라면 네. 만약에 한 4, 5억 전세가 오히려 전세 대출 금리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죠. 자, 이번에 출간시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에서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 부의 거점 입지 키워드. 요거 한 5개로 이제 파트가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 키워드 5개는 뭐예요? 이게 제가 지난 2018년에 낸 책하고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직주 근접, 직주근접. 직장 가까워야 된다는 거.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어. 적당히 가까워야 된다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교육 환경, 네, 교육 환경. 그리고 심지어 자연 환경, 그리고 이제 교통,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네.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걸 하냐 마냐 5가지인데 중앙일보 유성훈 기자님하고 같이 쓴 책인데 네. 옛날에도 똑같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때도 그런 게 다 여기서 되게 잘 옛날이라면 언제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를 앞에 이제 유성훈 기자님이 과거편을 얘기하고 역사 전공자셔서 네. 그분이 얘기를 잘 풀어주셨고 대표님이 현대편을 좀 네.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번 책은 그거예요. 순수히 이게 무슨 투자서가 아니라 약간 교양서 같은 느낌이죠. 옛날에도 그랬다요. 근데 아까 직주근접에서 그러면 이게 너무 가까워도 안 좋고 너무 멀면 안 좋으면 좀 지하철이나 뭐 역으로 졌을 때 뭐 어떤 게 직주근접이 적당한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저는 네. 이제 멀다 가깝다의 기준에 그 멀다의 시작이 편도 40분이라고 생각해요. 40분이 넘어가면 좀 멀어지는구나. 근데 그 편도 40분을 도어 투 도어로 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더 멀어져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그 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만 40분. 40분 이하 정도. 네, 40분 이하는 그래도 가까운 편이고 40분 넘어가면 좀 멀어진다. 근데 이게 2015년 통계에 나와 있어요. 수도권 사람들의 평균 통근 시간에 네. 42분인가 그랬어요. 지방은 좀 더 짧고. 어떻게 보면 뭐 강남과의 그 교통 거리가 40분. 아니면 광화문과의 40분. 그래서 제가 저번 책에서 그거를 되게 자세하게 썼었어요. 네.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 새로운 노선이 뚫릴 때마다 그 노선이 이렇게 그 노선 따라서 가까워지니까 네. 생각보다 멀어진다. 그거를 저번 책에서 썼었는데 이번 책은 뭐 그런 내용은 조금 덜 써있죠. 대신에 좀 더 멀어진다. 네. 뭐 GTX 얘기 좀 많이 나오니까 네. 그 40분 거리가 확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네. 뭐 이미 고속전철도 있고 네. 또 저번에 지방에서 그 얘기를 많이 썼는데 지방은 30분 정도거든요. 네. 편도 아까 그 허들이. 왜냐하면 지방은 생각보다 좀 덜 막히고 그래서 차가 안 막히죠. 도시가 좀 작고 네. 그리고 대부분 차 갖고 다니시고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교통에 영향이 별로 별로 없는데 없죠. 별로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부산권 할 것 없이 네. 광역철도라는 게 다 만들어지면서 그 핵심 거점 도시로의 연결이 네. 생각보다 다 되게 금방금방 들어오게 되는 뭐 예를 들면 저기 김천이나 뭐 아니면 또 뭐 칠곡이나 아니면 또 뭐 저 경산 넘어가는 데도 그런 데서 대구 들어오는 시간들이 제일 먼저 빨리 되거든요. 대구권 광역철도가 제일 빨리 개통하는데 그러면 뭐 서대구역도 개통했지만 네. 대구역, 뭐 동대구역, 뭐 대구역은 사실 중심지랑 가깝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시간들이 뭐 20 몇 분. 이런 것들은 사실 전국적으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 건 처음 보는 거죠. 지방 사람들이 기차 타고 20분에 예를 들면 대구를 들어갈 수 있다고, 부산을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거 좀 쇼킹하죠. 책에서는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나요? 저번 책에서나 이번 책에서나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여전히 직주근접입니다. 직주근접. 근데 직주근접에 직이라는 거에 연봉이 들어가죠. 많이 버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결정할 건가. 네. 근데 아까 제가 연봉은 내년에도 왠지 오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집들. 아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교통이 가까워지면서 고소득 직장들이 어디 있나를 잘 봐서 교통이 좋아지면 이미 인프라가 깔려있는 도시에서 살고 밖에서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꾸로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 외곽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시던 분들도 그런 거점 도시에 살면서 네. 통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그 다음 신경 쓰시는 게, 교육? 네, 저는 교육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고소득이라는 건 결국에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새롭게 탄생한 성장 기업들은 좀 요즘 어디에 사고 두나요? 강남 판교보다 요즘 강남인가요?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여쭤보셨지만 나갔다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의 삶, 직장 직원들에게 네. 퇴근 후의 삶을 주려면 인근에서 뭔가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지역에 회사가 있어야 네. 퇴근하고 빨리 어딘가 가죠. 그건 아무래도 강남이니까. 아무래도. 아니면은 뭐 서울에서도 광화문이라던가 전통 그 상업지로 다시 회귀하려는 움직임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여의도도 이제 뭐 백화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건물도 새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원하시는 거는 근무 환경이 되게 좋은 네. 대형 빌딩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인데 맞아요. 주변에도 뭐가 다 갖춰져 있는. 상가도 있고 뭐도 네. 있고. 그렇게 해보면은 네. 아 그럼 역시나 또 사대문 아니고 또 이제 강남이고 저기 어디야 여의도고 네. 뭐 이제 또 일부는 또 성수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뭐 한남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럼 다 더 센터가 되는. 말씀하신 것이 이어지는 게 소비자들이 주거에 관한 욕구들이 좀 옛날과 달리 좀 발전한 게 이제 주거지 인근에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한다고. 요건 왜 그렇게 된 거죠?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과거에도 번거로웠을 거잖아. 근데 더 싫은 거죠. 삶이 점점 힘드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 하기 싫은 거죠.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네네. 대형마트 초반에 외곽에 막 이렇게 맞아요. 외곽이 많았죠. 예. 요즘 점차 도심지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예. 요즘에 가지도 않잖아요. 다 그냥 배송시키잖아요. 아, 그렇지. 요즘은 장 보는 것 자체도 잘 안 가시려는 맞아요. 움직임이 확실히 나타나요. 저도 사실 코스트코 갈 때 좀 귀찮아요. 어. 멀잖아요, 코스트코 가려면. 그치만 가는 거죠, 거기만 파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사람들이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사례인데, 그럼 집 근처에서 다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한 십몇 년 전에 주상복합이었던 거에 맞아요, 시작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주상복합 단지들이 큰 데면 큰 데일수록 그 1층 지하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저희 이제 제가 지금 주상복합 건물에 촬영장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제가 마트를 차를 타고 안 갈 거잖아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마트가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이마트, 롯데마트 차 타고 가서 쇼핑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왠지 재밌잖아, 뭔가 집에 뭔가 딱딱 채운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못 가겠어. 귀찮아요. 차 세우고 차 세우고 카트를 또 카트 밀고 그 카트 있는 거 다시 뺐다가 다시 차에 담고. 사실 이게 저희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 많이 먹어서 귀찮아진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애 키우고 하는 나이 정도가 되면 아니 귀찮은 거죠 약간.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확실히 근데 그 범위가 확 넓어진 거거든요. 백화점도 집 앞에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레벨이 높아진 거죠. 아까 마트 대형 슈퍼만 있었어도 좋겠다가. 그래서 판교인가 수원인가 판교였나요? 거기 현대백화점 있나요? 그 현대백화점 앞에 아파트 현대백화점 제일 비싸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면서요? 네, 그런 거죠. 걸어갈 수 있어서. 지금 강남도 반포가 제일 비싸잖아요. 반포가 백화점이 강남 시대백화점. 거기가 전국에서 매출이 1등이라고 제가. 1위죠. 2조 원이 넘는 데잖아요. 매출이.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해서 꼭 좋은데 안 있어도 되잖아요. 뭐 서울에 강남에. 근데도 계속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코로나 그게 시국에. 사실 이번 책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네. 교육이라는 말은 조금 너무 한국적이고 저는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네트워크. 그 얘기를 유성훈 기자님이 옛날에도 그랬다 그 얘기를 써주셨는데 이제는 네트워크죠. 내가 평소에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네. 누구와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지가 결국은 거기에 다 네. 포함된 내용 아닐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가면 나만 있잖아요.
안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친구 만나기도 좋잖아요. 친구만 만나기 좋은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있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에겐 교육의 목적 중 첫 번째가 더 좋은 학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좋은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게 또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네. 네트워크가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냥 사실 거의 같은 말이긴 하죠. 네. 이게 참 애매한 건데, 그러니까 학교 이름 따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좋은 네트워크가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게 이제 사실은 좋은 학교인 거죠. 좋은 학교에 사실 뭐 대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은 이제 서울대학교일 텐데 서울대학교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 말 좀 조심해서 하는데, 네네. 서울대학교 나오셨잖아요. 그것도 학사 석사까지. 좀 조심해서 하는 편인데, 네네네. 아까 네트워크라는 면에서 좋은 학교인 거 맞는데, 네. 서울대학교의 이제 진정한 의미는 책에도 써놨지만 결국은 과거급제랑 거의 동의어가 여전히 유지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여전히 고시는 아니지만 네. 뭐 로스쿨이든 의학 전문 대학원이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전문직으로 가는 길에 제일 이제 앞에 있는 거 아닌가. 그 가치를 제일 여전히 많이 두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책에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국무총리 중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결국 그러면 과거급제에서 장원급제에서 거의 최고의 공직자로 가는 길을 위한 학교에 가깝지 않나? 네네. 이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막상 지금 유행하는 창업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조심해서 한다고 그러냐면 종합대학이라 공대도 있고 문과도 있고 그러니까 과마다 다 달라서 그런데 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울대 문과면 법대, 경영대, 그렇죠. 사회대 진출 방향들이 왠지 다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좀 들고 공대도 뭐 삼성전자 가고 뭐 이게 다 왠지 결정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쓰지만 상당히 그런 관료가 되는 네. 그런 거에 좀 최적화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좋은 학교를 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초, 중, 고 이런 학군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인기 학군제가 거치게 된 흥망성쇠의 룰은 좀 어떻게 되나요? 흥망성쇠란 제가 봤을 때 여기 옛날에도 똑같은데 네. 수도에 다 있더라.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성균관 뭐 사학이었다가 이게 관학이 됐다가 뭐 그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외곽에 있었던 적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네. 외곽에도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뭐 네. 평안북도 어디서 장원급제가 많이 나왔고 네. 경상북도 어디서 많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뭐 자립형 사립고 뭐 아니면 뭐 특목고 네. 뭐 약간 사립으로 네. 그런 것들로 풀어낸 얘기였다고 한다면 네. 그냥 큰 틀에서는 결국 수도에 대도시에 고소득자 혹은 이제 힘 있는 분들이 사는 지역 언저리에 네. 그런 좀 진학률들이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 그걸로 대치되더라고요. 지금 사회도 똑같은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고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고소득. 거예요. 네. 자,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 강력시 등을 보면 그 도시 집값이 가장 높은 곳들의 공통점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학군지인데 학군지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는 뭐라 보세요, 그러면? 아까 사람들의 네트워크, 네. 옆집 사람 뭐 그렇죠.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네. 분, 어디 사장님, 뭐 누구 그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어울리는 분들하고도 저는 뭐 잘 안 하지만 만약에 뭐 운동하러 어디 가실 때 조금 멀리 사는 분들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각자 가잖아요. 그럼 대화할 시간이 줄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살면 만약 같은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네. 그럼 좀 더 접근 시간이 접촉 시간이 늘잖아요. 그게 결국은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아 근처에 사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근데 근처에 누가 사는지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네. 꼭 직접적으로 일과 관련이 없더라도 네.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게 흔히 말하는 인맥이죠. 네. 그러니까 인맥 쌓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그냥 들어가 살면 조금 더 수월하구나는 거는 뭐 경험적으로 다들 아시는 거죠. 네. 자, 2010년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주거지가 김 작가가 이제 현재 있는 것이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제 소위 마용성이라 불리는 곳인데, 근데 사실 여기가 주목받은 건 이제 과거에는 아니었잖아요. 왜 이제 그 이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소비할 만한 주택이 없었으니까요. 네. 대표적으로 요 마포구 같으면 네. 옛날에 네. 달동네 느낌이 엄청 강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달동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파트로 변했으니까. 네네. 그게 다예요. 네. 원래부터 자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였는데 거기 살고 싶을 만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여기는 내가 살 수 없는 지역이야. 내팽개 쳐놨던 지역이 아파트가 있네? 살아보니 좋은데? 또 상품성도 되게 좋은 재개발 아파트로 지어놨고 네. 대단지가 들어왔고 그게 다죠.
그러니까 마용성은 옛날부터 잘 될 만한 지역이었는데 왜 개발을 안 했었던가. 좋은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네. 100년 전에도 인기 거주지였었고 300년 전에도 인기 거주지였다는 얘기가 유성 기자님이 써놓으셨어요. 서울 도성이 이렇게 딱 사대문이 있지만 사대문에 소화가 안 돼서 서강이라는 데도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용산도 옛날에도 많이 살았다. 그래서 마포가 여기가 번화하던 지역이다. 상업 지역으로. 네, 그런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은 많이 살았는데 왜 요 10년 만에 갑자기 부각됐느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마용성 중에서는 제가 마포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중에서 용산이 최상급지 같은 느낌은 있는데 마포와 성동구는 비슷한가요? 마포는 아까 사대문과 여의도가 가깝고 성동은 사대문과 강남이 가깝고 선호도 문제죠. 네. 강남과 가까운 쪽이 좀 더 그리고 이제 성동구는 지형이 좀 더 산에 가깝고 마포구는 조금 더 평지에 가깝고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네. 용산은 그냥 그거랑 좀 관계없이 좀 용산만의 특징이 있죠. 용산이 이 중에서는 좀 더 상급지인 건 맞죠? 근데 용산구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용산 전역이 다 상급지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용산이 한남동, 동부 이촌동, 이태원 뭐 거기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역 쪽 언저리 뭐 그쪽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아파트도 별로 없고. 그건 것 같아요. 용산구는 진짜 그 격차가 같은 용산구라고 불릴 수 있나? 두 번째는 주거지가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그런 차이가 있죠. 마포 성동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성동구도 근데 되게 비싼 아파트가 몇 군데 좀 몰려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치면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아유, 그건 초특급. 네, 초특급 그런 100억짜리 집들은 좀 제외하기로 하고 그 서울숲에 있는 건 제외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금호동, 옥수동, 아니면 상황심리 뭐 이런 등등등등의 가격들이 비슷하니까 마포도 그렇죠. 뭐 대흥역이든 아니면 서강이든 이쪽이든 뭐 상암동이든 다 비슷비슷하죠. 자, GTX가 선거 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이제 들썩이게 만든 이슈인데 반면에 고속철도의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고속철도가 지금보다 좀 더 자주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SRT도 개통되는 바람에 그 평택 지제역부터 오송역까지가 막혀요. 기차가 막혀. 그러니까 거기가 이거 위에도 보시면 그 평택 지제역부터 길이 두 개잖아요. 오송역부터 호남선과 경부선이 둘러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인데 여기만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네 개로 만들어야 이렇게 되겠죠. 두 줄로 만들어야 복선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진작 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보다 훨씬 더 배차 간격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대전까지 한 뭐 5분 한 대씩 다닌다. 아니면 뭐 천안 아산까지 5분 한 대씩 다닌다. 지하철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죠. 그러면서 한 달 전기권을 딱 끊으면 혹시 전기권 아세요? 전기권 지하철 전기권. 지하철. 몰라요. 학생들은 전기권이 있어요. 그거 한 달씩 쓸 수 있는. 저도 대학생 때 그거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뭐 거의 그냥 막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저기 고속철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달에 딱 평일만 20번을 딱 타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전기권을 끊으면. 그러면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뉠 거라는 거죠. 지방에서 그래도 좀 좋은 동네에 살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면 한 40분에 접근이 가능하면 지방 가서 살 분들도 분명히 생기겠죠. 누군가는. 그렇죠.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는 뭐 확실치 않지만 천안 불당동 같은 데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이유들도 있죠.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아무튼 접근성이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고속전철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곳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고 특히 올해가 매우 특이한데 약세장이라고 하는 이 와중에서도 원주라거나 안동이라거나 뭐 제천 이런 데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운 고속전철이 개통됐기 때문이죠. KTX급은 아니어도 그거보다 조금 느리지만 어쨌든 기존 기차보다 훨씬 빨리 가는 중앙선 그런 것들이 서울에 생각보다 금방 오는데 이제 영향을 꽤 세게 주는 거죠. 그럼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2023년, 24년에 좀 주목해야 될 지역이 있을까요? 고속철도는 안 가던 인천이 이제 접근이 돼요. 그 수원에서 이렇게 분기해가지고 인천 송도로 가는 그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 사실 멀어서 그 직주근접 이런 얘기랑은 관련은 없지만 부산이 대표적으로 신도시라고 했을 때 해운대랑 기차 접근, 철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아까 말씀 중앙선과 여러 가지 철도들을 잘 이용해서 대구에서 분기되는 노선을 이용해서 해운대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약간 몇 년 남았지만 그래서 주요 지역들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없던 지역들이 개선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건축과 토목 기술 발달하면서 좋은 입지에 대한 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책에 적혀 있는데, 요거는 좀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죠?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보고 있는데 아까 마용성이 대표적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그 달동네 밀고 아파트 접었자 산꼭대기 아파트 누가 살아요 일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없죠. 되게 잘 지어놨어요. 그게 다 토목 기술의 힘인 거예요. 근데 다들 무시하죠. 뭐 대단한 거 아닌 줄 알지만 90년대 지어놓은 아파트는 진짜 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놨고 그래서 막 동마다 다 다른 데 있어서 막 거의 등산하듯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가보시면 이렇게 데크가 있잖아요.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평지 같은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물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이게 다 옛날하고는 다른 접근인 거죠. 아,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이 자연환경의 약점을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러면 결국은 절대적인 접근거리만 좋다면 아, 다 할 수 있구나. 결국 이제 사람이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첫 번째. 그리고 우린 옛날부터 알지만 뭐 유수지 같은데 이거 맨날 잠겨요 라고 했던 것들에 뭐 펌프도 잘 설치하고 뭐도 설치해서 집 짓는 땅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아까 이촌동 얘기하셨지만 뭐 잠실도 마찬가지인데 매립하는 거. 광장동도 마찬가지죠. 다 매립. 매립도 가능했었네요. 요즘이야 한강 매립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지만 땅 좀 메워가지고 새로 땅 만드는 거. 간척이잖아요. 어려운 말로 바닷가 메우는 거. 근데 매립해서 만드는 것들도 다 결국 토목 기술의 발달이고. 근데 계속 봐왔는데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식의 산악은 아니지만 산에다가 아파트를 줘도 상품성이 꽤 좋네요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시는 게 사람의 힘 그리고 이제 그거에 있는 더해서 대단지를 만들어냈을 때 서울에 공원 없어요 했던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쵸. 그 대단지가 공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없으니까 그것도 저는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건축과 토목 기술 이런 사람의 힘이 있는데 올해 여름에 강남 서초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이게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직장 생활할 때도 그때도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잠기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쪽은 또 굉장히 또 돈이 많은 동네잖아요. 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 안 태워서 그렇다고. 너무 정치 얘기 아닌가요? 정말 그런 건가요? 그때 시장님 바뀌어가지고 뭐 어쩌러저쩌다 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뭐 유수관을 크게 만들어서 한강으로 빼는 공사를 한다라고 했다가 뭐 예산이 안 태워져서 뭐 10년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했으면 없었겠죠. 그때 기억나시나요? 뭐 산 무너져가지고. 네, 우면산이었나? 네, 그때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나는데 안 하니까 이런 거. 예산이란 건 어쨌든 뭐 분배의 문제가 있을 테니까 어디 쓰려면 어디 거 빼야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거는 돈 얘기를 떠나서 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진짜 해야 되냐 마냐는 결국 시급한 문제의 우선순위 문제니까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피해액이 제가 듣기로 뭐 몇백억, 뭐 천억대를 들었는데. 뭐 꽤 크겠죠. 특히나 막 좀 잘 사시는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쨌든 뭐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네. 돈을 태우냐 마냐 그 예산 문제겠죠. 근데 좀 이런 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심각한 문제인데. 맞아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할 비해 세종으로 행정 기능 이전하고 이제 국내 다양한 지역으로 관공서 공기업 이전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는데 네. 그게 사실은 아까 지방 집값이고 뭐고 다 많이 오른 중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고 대표적인 게 세종 아니었네? 네. 세종시에 갑자기 고시 붙은 분들이 다 내려갔잖아요. 이거 사실 생각지도 않았었던 이슈일 텐데 저만 해도 서울에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학교로 왔는데 거제도도 가고 막 이렇게 되지만 아까 그 고시 붙은 분들이 지방 가서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뭐 연봉을 깎아서 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아파트를 하나씩 주면서 갔잖아요. 특별 공급으로. 근데 어쨌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가니까 지방 출신이시잖아요. 저 대구입니다. 지방이 생각보다 연봉이 막 높지가 않아요. 높은 도시들이 몇 개 있는 거지. 뭐 포항이나 뭐 창원이나 울산이나 이런 지역 여수나 이런 데가 높아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그동안 낮았던 이유도 소득 높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딱 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혁신도시가 만들어졌고 보지도 못한 신도시를 새끈하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거기 사니까 거기 가격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 집값의 레벨을 자꾸 올려버리니까
그리고 밑에가 오르면 위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지방 이전이 지방 집값을 되게 많이 올렸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 내려간 그 관공서나 기업들의 연봉이 절대적으로 낮지가 않아요. 높죠. 꽤 높아요. 다들 오해가 있지만 우리가 공공이라고 붙었는데도 연봉 생각보다 높습니다. 일단 막 너무 대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꽤 높아요. 네. 특히 전국 평균 같은 기준으로 보면 진짜 높죠. 이런 관공서나 그러면 공기업 이전은 나중에 이제 성공적으로 잘 정착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게 지방의 성장과 뭐 인구의 좀 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네. 네. 조심해서 해주세요. 네. 효율적이진 않죠. 아, 그렇죠. 뭐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네. 왜냐하면 이건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주거에 관한 욕구도 시대가 변하면 더 구체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거지에 대한 성향이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랑,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좀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 어디로 봐야 될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한참 나눴는데 네. 지난 한 4, 5년간 네. 좀 과도한 신축 붐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냥 너무 없었고, 네. 특히나 16년, 17년, 18년도까지 신축이 꽤 많이 들어오면서 네. 사람들에게 신축 거주랑 엄청난 그 특별함이 있다는 것들을 네. 사실 줬죠. 네. 신축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런 삶의 질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신축 이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왠지 이번 정부 한 5년 기간 동안은 네. 그게 좀 많이 약화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와서는 아니에요. 신축이 막 충분히 들어와서는 아닌데, 그럼 왜 약하대요? 신축이 들어온 지역들이 도심보다는 약간 외곽에 더 많이 들어오긴 했고, 아까 마용성 같은 지역에 들어오면 신축이 확 오르는 건 맞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귀차니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한 번 더 귀차니즘이 너무 편해지니까 뭐가, 네. 코로나가 우리 삶을 되게 많이 바꿨잖아요. 뭐 앱도 많아졌고 네. 서비스들도 많아졌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주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나가 서비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서비스를 그 단지에서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해결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도심으로 몰리는 일들이 코로나 2년간도 많이 벌어졌지만 더 심화될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주거를 결정하는 기준도 로케이션 하나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축이 되게 약화되는 것 같아요. 신축의 중요성. 여전히 신축은 좋습니다만 네. 중요도가 약간 약화될 것 같다. 신축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예전과처럼 중요도는 좀 낙해지는 것 네, 같다.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답이 아니고 네. 어디냐가 더 중요한 게 다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양극화에 또 한번 네. 더해지겠죠. 왜냐면 인기 지역의 신축이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네. 갈아타기도 항상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이 지역이라든가 집값 양극화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겠죠, 당연히.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 축적도가 점점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본 축적이 되신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더 가파르게, 아닌 지역들은 좀 완만하게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양극화 얘기해서 미국 같은 데 보면 비베리지라든가 몇 군데 보면 정말 초호화 주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싼 집이라고 하면 뭐 100억대 정도일 텐데 네. 거기는 뭐 천억, 몇 천억대 집들이 막 별장가 뭐 집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미국 그런 데처럼 정말 초호화 아파트, 초호화 주택들이 지금의 뭐 수십억, 뭐 100억대가 아닌 그런 것들도 점차 생겨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좀 국민 정서상 그런 것들은 좀 생겨나기 힘들까요? 레벨이 문제인데, 네. 뭐 뉴욕에 뭐 3천억짜리 집도 있다면서요. 120층? 뭐 150층인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절대 금액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뭐 등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법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뭐 전용 245제곱미터 이하 호화주택 해가지고 중과세 매기고 막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사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게 국민 정서에 녹아있기 때문에 될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계속 집값 비싼 것들 나오죠. 뭐 200억짜리도 나오고. 맞아. 결국 그 레벨 차이만 미국하고 너무 비교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둬서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단 비싼 것들. 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역사 속 과거의 사례들과 현재의 사례들이 무척 좀 유사하다고 느껴지는데, 왜 좋은 입지의 그 조건은 변함없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요건 유지될 건지도 궁금하네요.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네. 네, 똑같아요. 네. 그 표현 방식과 소비하려는 방식의 차이만 있는 거지.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우리 애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변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책도 처음에 기획이 된 거예요. 제가 이분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성원 기자님 네. 컨택을 제가 직접 했고 그게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네. 요즘만 그런 거 아니냐, 네. 이거 뭐 글로벌로 봤을 때 또 한국만 이런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다. 사람이란 늘 비슷하더라를 좀 쉽게 보여드리려고. 네. 또 한국 사람들이 역사 얘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옛날 얘기하면은 아 옛날엔 그랬구나. 네. 근데 그걸 현대에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옛날에 옛날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 한반도 부유 흐름에 이제 부동산 입지 벤처에서 알고 싶으면 이 책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은데, 요즘 어쨌든 부동산 시장 하락 뉴스도 많고 물론 신고가 뉴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네. 뭐 1주택자분들이든 뭐 무주택자분들 뭐 혼란스럽고 뭐 힘들어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신다면. 사실 요즘 다들 좀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긍정적인 분들도 그렇고 아닌 분들도 그렇고 특히 뭐 좀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왜냐면 오늘도 막 달러도 막 1,600원, 막 1,700원 간다는 분도 있고 뭐 지금 1,400원까지 왔잖아요. 핵전쟁 얘기하시는 분도 봤고 다음 10월 달에 정말 뭐 난생 처음 듣는 얘기를 매일매일 보고 있어서 뭐가 뭔지 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막 우왕좌왕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중심이 뭐냐, 지켜야 될 중심이 뭐냐 해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나눴던 얘기 중에 핵심이 소득이잖아요. 소득. 네, 소득. 저는 소득이 꺾이면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저는 소득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서. 근데 소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 소득을 볼 때 꼭 나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봐주세요. 이번에 2분기 때 자동차 업체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면 아,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가 대충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내가 뭐 작게 받는 데서 내 주변 사람이 작게 받는 데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좀 약간 주변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까 네트워크잖아요. 내 네트워크가 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 네트워크가 저렇게 있으면 듣는 얘기도 되게 다를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뷰티 관련된 업종 하시는 분들은 요즘 되게 좋대요. 마스크를 벗으면서 그렇죠.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게 확실히 지금 불경기라고 말하기도 힘들구나. 제가 얼마 전에 대구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요즘 이게 양극화가 모든 업종에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좋다고 다 같이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부동산에서 보는 게 소득이니까 아까 서울 같으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주 옛날부터 잘 되던 6억 이하 대출 잘 되는 그런 집들이는 잘 없지만 뭐 6억부터 15억 사이 주택이든 뭐 15억에 30억 사이 주택이든 30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든 간에 과연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가 좋은가? 그 절대적으로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다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절대적으로 어딘가는 그래도 플러스가 나면서 좋아질 것 같고 여기서 수급을 따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소득자가 원하는 대형 평형들은 수요가 생각보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걸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막 보이니까 지금 장 움직임들이 나뉘는 거죠. 무주택자, 1주택자 아까 여쭤보셨지만 더더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들이라면 진짜 그냥 백지 상태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그럼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잡음이 안 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금액대 레벨. 예전에 못 보던 이제 실거래가들이 막 찍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한 40% 더 빠진다는 믿으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40% 빠졌을 때는 얼마나 싼 거며 지금은 그럼 얼마나 안 비싼 건가 비싼 건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도는 잡아 두셔야 된다. 근데 그 기준에 왔으면 사는 거죠.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겁먹는 것도 문제고 너무 낙관적인 것도 문제인데 항상 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서는 나는 결정한다. 그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그때 되면 또 못해요.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이게 하나. 이제는 결국은 그랬을 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액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시 재조정할 거냐 말 거냐. 그거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국가도 산업도 뭔가 입지 지역도 개인도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인 것 같고, 이게 뭔가 해결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해결되지 못한다면 내가 양극화에서 좀 좋은 쪽에 서려면 어떤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옛날 식의 뭔가 그냥 다 같이 우르르 가는 것들은 사실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한 방향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염두에 두신다면은 아 뭔가 내가 선택한 거랑 남이 선택한 게 다를 수 있겠다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두시고
좀 더 보수적으로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맞을까 그것만 판단이 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나 그렇지만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르르르는 이제 없어요. 지난 5년간이 너무 우르르르 같이 갔어요. 이거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네. 잊지 마십시오.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될 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만난 손님 이성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